안녕하십니까. 박정희와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어느새 좀 결말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박정희 스타일하고 그다음에 박정희의 정신세계 같은 걸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가장 첫 시간에는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에 성공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사례를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박태준의 포철과 정주영의 현대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박태준. 자, 박정희가 소독에 가가지고 소독의 에르하르트 총리하고 얘기를 하는데 에르하르트 총리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너네는 산이 많다고 들었다. 산이 많은 나라는 경제개발을 못한다. 고속도로를 깔아라. 고속도로를 깔면 그에 차가 다녀야겠지. 차가 다니려면 제철소를 만들어야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정희가 들으면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할 수는 없고 한꺼번에 다 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박정희 스타일. 그냥 해보는가 그냥 안 되면 그만이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냐 65년 전부터, 그러니까 63년에 대통령이 됐고 65년 전부터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던 만철을 내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한번 구현해 보고 싶다 들어간 거죠. 근데 문제는 제철소를 진다고 하니까 다 외국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1년에 필요한 철강이 돼봐야 40만 톤밖에 안 되는데 제철소를 왜 짓니? 너네는 라면 하나 팔려고 슈퍼를 짓는 거니?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냥 라면 사서 써? 아니, 쇠 사서 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사실 박힌 거 있잖아요. 강박증인 거지. 철을 만진다는 거는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도, 인류 역사는 지금도 철기 시대예요. 파리 에펠탑은 쇠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를 자랑하려고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건물이 아니야. 우리는 쇠를 이만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해가지고 유럽의 최강은 역시 우리 프랑스다 보니 그거 똑같고 제철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철소를 하는데 용광로를 본 사람이 없는 거야. 문제는. 그 이제 박태준이라고 저 사람에 대해서 깊이 설명할 수는 없고 박태준은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경제 쪽에 굉장히 추진이 강한 사람인데 대한중석인가 뭐 그런 회사 성공적으로 잘 했대요. 그래서 너한테 한번 포철을 맡겨볼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혼자서 다니면서 하는데 두 가지 써줍니다. 박정희가 보통 이제 큰 사업이 진행되면은 대부분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삥을 뜯으러 와요. 그래서 박정희가 써줘. 삥 뜯으러 이거 보여주라고. 삥 뜯으면 죽는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려오면 바로 이것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큰 사업 하신다면서 박 회장 무슨 저녁 때 밥 한번 딱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 밥은 나중에 먹고 나 바로 가야 돼.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막아준다는 얘기지. 사람이 이것도 안 먹어주고 무조건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아까 대단한 사람이 게 70년도인가? 착공식을 하는데 앞에서 연설을 딱 하잖아요. 쫙 서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직원들이 서 있으면 우영우를 딱 시켜. 그럼 바다가 딱 눈에 들어와요. 3년 안에 못 끝내면은 저기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는데 안 만들어도 진담인 거야. 그리고 사실 축사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는데 우영우 저기 이렇게 하는 시각이니까 거기서 거기지. 자, 저 사람이 또 안 되는 일 갖다가 되게 하려고 기가 막힌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 이제 한일 식민 지배에 따른 돈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려고 했더니 돈이 턱없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포철을 갖다가 하는데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쇠 만드는 공정을 잘 모르니까 단계를 하자면은 1, 2, 3, 4단계 있다 쳐요. 그러면은 돈이 지금 1단계 하고 2단계밖에 할 돈이 밖에 없어. 그러면은 1단계를 만들고 4단계를 만들어 먼저. 그럼 1단계를 돌리면서 4단계에서 거의 다 만들어진 이제 준 완성 상태? 이걸 갖다가 수입해다가 이거를 마지막 공장에 돌려서 수출을 해.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으로 2번, 3번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독특한 거니까 1, 2, 3, 4 하다가는 택도 없거든. 그러니까 거의 완성 직전 걸 해가지고 수출만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시킨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포철이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보면은 티센크루프라고 해요. 그게 유럽의 최강의 철강 회사거든요. 티센크루프를 박살낸 게 포철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밟고 올라간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독일의 막강한 철강 기업을 박태준이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우리나라에서 꼽을 만한 위인이 되는 사람인데 참 이런 거가 대접을 못 받고. 자, 그 다음에 잠깐 보시면은요.
나중에 후일담에 요것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세계 IBR인가 IB 거기서 한국이 철강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을 뭐 전부 날리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쓰는 바람에 투자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박태준 런던에서 당시 보고서 작성했던 존 오초가 박사를 만들어서 그대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보고서 쓰겠냐 물었을 때 그대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철강 수요가 없는 나라가 100만 톤짜리 제철소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내 실수는 박태준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뿐이었다. 이거 한마디 했거든요. 저렇게 무식한 놈 또 있을 줄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저 사람이 한국의 철강을 정말 실화적인 수준을 끌어올린 분입니다. 박정희와 같이 경제발전 쪽에 뛰었던 요 인물이고요. 자, 두 번째. 덩샤오핑이 신일본 제철 회장한테 포함 제철소 하나 제해달라고 하니까 공장은 지을 수 있는데 박태준이 없어서 안 된다.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있거든요. 혹시 그 아프리카에서도 새마을 운동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너네 박정희가 없잖아. 이거거든요. 자, 정주영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엔요. 이제 경부고속도로 깔았어요. 박정희가 인자 우리가 배를 수출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정주영이 배가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만들어서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기 싫은 거야.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거를 갖다가 맡아서 안 하시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과 거래를 끊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이 정주영이 영국으로 날아가요. 독일을 먼저 들어. 독일 먼저 갔더니 독일에서 정중하게 이제 충고를 한 거예요. 목선을 만들려고 목선. 배는 이제 짓는다고 그러거든요. 짓는다고 하는데 영국 가가지고 거기 이제 큰 투자 회사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를 갖다가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공장이 어딨냐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미포라는 바닷가 백사장이야 그냥. 여기다가 조선소를 질 거라고. 그리고 요거 도면 이렇게 딱 두 개 보여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들으면 황당하죠. 이렇게 두 개 갖고 와서 투자를 하겠다고. 그때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 있잖아요. 정주영이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이 거북선이라는 거예요. 이 거북선인데 우리가 1492년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 만들어서 일본을 무찌른 적이 있는 배는 잘 만든다고. 그리고 보면 요 등에 이게 쇠라고 철갑선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내 생각엔 핑퐁을 친 것 같아요. 영국 산업은행 쪽으로 넘겼는데 산업은행에서 조건을 달아. 돈을 빌려주는 거는 하겠다 이거야. 그 대신에 선주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배 살 사람을. 그러니까 정주영 입장에서는 아직 짓지도 않은 조선소에서 만들지도 않은 배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또 팔아 또 가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팔냐? 간단하죠. 싸게 팔지. 그리스의 선박 보통 타이쿤이라고 하는 부르는 선박왕 한 명, 라바노스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15% 싸게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배를 맡겨봐라. 조선소는 어디 있는지 또 종이 보여주고 여기 해변가 여기 조선소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원금에 대해서 지불 보증을 해줘. 원금 떼지는 않을 거다. 뭐 라바노스인가 라비노스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어. 15% 싸게 사니까. 그래가지고 배를 두 대를 짓는 거예요. 26톤짜리인가 를 짓는 건데 그게 얼마 정도 크기냐면요. 3일 빌딩 알아요? 종로에 있는 거? 종로 쭉 가다 보면은 청계천 쪽에 있는 3일 빌딩이라고 있는데 3일 빌딩은 모르는구나. 하긴 너무 낮았어 이제는. 우리나라하고 이게 더블 가거든. 3일 빌딩, 63 빌딩, 롯데월드 이렇게 120몇 층인가 이렇게 가는데 3일 빌딩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 31층 생각하면 돼. 그거보다 큰 배예요. 16톤이면은. 그 두 개를 짓는데 나중에 도크가 없으니까 육상에서 배를 조립을 해. 그러면서 정주영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용접은 잘하잖아. 그래서 뭐 용접만 하면 되지. 크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이거나 크거나 작거나 해가지고 배를 갖다 육지에서 용접을 해가지고 바다에 띄워요. 이렇게 74년도에 내보냅니다. 내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 또 74년도에 또 같은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폰이라고 우리나라 최초 자동차가 나와요. 자동차 나올 때 차 이름 지어야 되잖아. 다들 무슨 뭐 삼천리 뭐 이런 거 하는데 어떤 여직원이 폰이었대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거야. 오케이 폰이 이렇게 하는 게 폰이거든요. 거의 우리나라 최초 승용차인데
그게 74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뛰어난 리더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 굳건하고 자기 내면에 있고 있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영감을 줘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지도자는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나 영감이 막 솟아오르는, 리더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고 있으면 옆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막 받는 거지, 삘이. 그게 동시에 등장했던 거 바로 이제 포철의 박태주라고 정종이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의 길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던 그런 사례다라는 것이고, 그런 이제 산업화 세대가 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역사는 두 번 반복되진 않아요. 다시 박정희 나올 수도 없고 다시 정종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단계의 제2의 포스트 박태준, 포스트 정주영이 나와야 되는 이런 타이밍인데, 그 시기가 이제 뭐 AI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거 등등 감안했을 때 다음 세대는 누가 저 정신을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똑같이 조선소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못해 메타버스에서 조선소를 짓든가 하여간에 뭘 해도 괜찮으니까 새로운 걸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가 그걸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일단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죽든 말든 이제 무조건 하고 보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은 내가 하면은 안 되지만은 직원은 시켜도 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하면 안 되지만요. 내가 자본가잖아. 그럼 시키는 거지.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가 원래 몇 사람만 집중적으로 행복한 거잖아.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러프하게 봤습니다. 이 63년부터 79년까지 그 긴 세월을 4시간이란다. 세부에 나눠서 15분씩 한다는 자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실하게 설명을 했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다가. 그래도 질문은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강의를 사회에 걸쳐 들어준 우리 수강생들에게 짤막하게, 이 얘기는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야 할 것 같다. 내 또래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주제랑 관계없어도 상관없으니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 많은 독재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박정희의 권위주의 체제도 되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데 역사에 만약이란 건 없지만 만약에 박정희의 권위주의 체제가 그런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게 바람직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뭐 만약에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은 제일 역사적으로 바람직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시기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없어져 주는 거가 제일 좋아요. 이승만은 딱 그 시기에 그 역할만 하면 됐어. 이승만이 산업화를 한다? 들어도 웃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역사적으로 이 좋은 나라들, 복받은 나라들은 꼭 지할 일만 하고 나면 죽어. 일본 메이지 유신 때도 되게 중요한 일 많이 등장하는데 지할 일하고 다 죽어요,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내전이 안 생겨. 고맙죠. 박정희도 딱 자기가 할 일 한 거예요, 거기까지. 자기가 본 거를 갖다가 대한민국 구현하는 거. 이때 됐던 거고, 나는 오히려 이런 말 하면 참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정도 시기에서 어쨌거나 이 후진국 독재자의 단점은 뭐냐면 내려올 때를 정하기가 되게 애매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럴 때는 그 뭐 권리주의 통치를 더 이어가겠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딱 필요한 시기만큼 자기 능력을 최대한 다해서 사람들이 그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박정희의 총기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말년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울증이 왔구나 생각을 해. 부인이 죽었잖아. 남자가 혼자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예전처럼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람을 골라서 쓰고 경쟁시키는 건 기본이었는데 사람을 경쟁만 시켜서 고르질 않으니까 경쟁 시합하다가 김정희가 총으로 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박정희가 할 수 있는 것에 마지막까지 잘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또 어떤 면에서는 긍정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에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두환이 할 수 있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그다음 노태우 등장해가지고 제일 평가 못 받는 거긴 하지만 북방외교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그 88 올림픽이라고 하는 시기를 잘 활용해서 북방외교라는 걸 처음 했잖아. 이렇게 해서 대통령마다 잘한 것들, 물론 잘한 것이 전혀 없는 대통령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너무 처음인 거고 대부분 뭐 하나씩 잘했거든. 이 잘한 것을 좋게 봐주는 거가 긍정의 역사관인데, 첫 번째 놈은 독재라고 두 놈은 장기집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나라에 살고 싶겠냐고요. 이런 생각은 버리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뭐 친일파, 뭐 독재,
학살자 뭐. 그러면 그렇게 싫으면 떠나야지. 뭐 여기서 살아 더럽게. 자 질문 또 답이 됐나요? 아, 예. 그 좌파들이 진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진짜 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욕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하도 경제 하다 보니까 그 박정희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국가 주도 산업 발전한 걸 봐라. 그러니까 이게 얘도 박정희도 좌파적인 사고관으로 좌파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국가가 주도해서 소득 주도 성장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이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또 이제 보수주의를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우파는 경제관이 자유와 이런 권리와 그런 소유권을 누리고 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해내는 그런 것들인데 이 박정희는 국가가 주도했지 않냐 이게 지금 보수나 우파와 맞는 그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교수님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박정희가 자기 시대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경제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없어. 시장을 만들어야 돼. 시장을 만들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잘하는 놈한테 뭐 물어줘야 되거든요. 재벌을 키워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당연히 생기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도 생각이 되고 이 생각을 해보시다.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보수하고 자유주의 보수 이런 말도 쓰고 보수 우익 이런 말도 쓰고 보수 우파 이런 말도 쓰는데 사실 둘이 안 맞는 거야. 보수주의는 저 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자생적 질서잖아요. 시장이 저절로 생기는 거잖아. 보수는 엘리트주의거든요. 우리가 계획도 안 했는데 시장이 생겼다고?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보수야. 이게 둘이 같이 있는 건 사실 말이 안 돼. 상극이야, 둘은. 보수주의자, 자유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제 우리가 가질 거는 자유주의자로서 보수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무조건 바꾸자, 당장 바꾸자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고 선대에서 했던 것들의 좋은 점을 발견한 다음에 내 세대에서 그 좋은 것에다가 좋은 것 하나를 더 얹자라고 생각하는 게 보수적인 마인드거든요. 요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거하고 보수주의는 달라요. 보수주의는 급조된 이념이야. 갑자기 프랑스에서 막 혁명이 일어나서 뭐 당장 튀니까 영국에서 기겁을 해가지고 보수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무슨 버크?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왔던 고리타분한 이렇게 단독 몰아다 놓고 이게 보수주의 이렇게 말했는데 급하게 급조된 거예요. 원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자체는. 진보라고 하는 좌익 개념은 계속해서 루소 때부터 쭉 길러져 왔던 개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위험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자본주의의 그 정치적인 버전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경제 버전이 자본주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외에 그래서 자유주의인데 보수적으로 시장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은 당시 우리나라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급하게 박정희도 조급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박정희도 사유주의였겠다 이런 거 당연히 사유주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명히 그 재벌과 유착되는 것은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거는 현재 이 시각으로 과거를 자꾸 단죄하는 사람들, 그 현재가 과거를 단죄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민족한테 미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현재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과거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현재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자꾸 보라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파들은 대화 같은 거 많이 하지 마세요. 마오쩌둥이 아마 덩샤오핑이 집권했을 때 대만에는 장제스 아들 장진공과 둘이 이게 총통이 됐는데 둘이 모스크바 중산다인가 동문이야. 그 덩샤오핑이 대화하자고 할 때 장진구가 그 동문이고 친했는데도 대화 안 해. 우린 공산주의와 대화 안 한다고. 예, 방송이니까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지만은 대화는 뭔가 생각이 좀 닮은 대로 든 사람하고 하는 거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해야지. 예. 뭐 답이 될지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에 대해서 약간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댓글 같은 거 궁금한 게 있으면 달아주시게 되면은 또 제가 또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좀 친절하게 설명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칠고 정신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